바늘은 뭐지? 찾았다! 이제 갈 수 있어! 11살 소녀. 불에 타 죽은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관아도 숨긴 충격적인 검한 기록을 발견한다. 단순 화재로 덮인 사건 뒤에는 권력자들이 감추려 한 거대한 살인 음모가 숨어 있었다. 죽은 자의 진실을 읽는 은침을 손에 쥔 순간, 소녀의 운명은 복수를 향해 돌이킬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천민 고아인가? 아니면 권력을 뒤흔들 진실의 추적자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쉬어가고 싶은 순간, 이야기로 위로받고 싶은 시간에 세월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알을 따뜻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 개성, 성곽을 무겁게 짓누르는 몹시도 추운 겨울밤. 낡고 헐어버린 초가집 방 안. 한 구석에서는 희미한 호롱 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올해로 겨우 11살이 된 가녀린 소녀. 소희는 거칠고 굳은 작은 두 손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비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자개 장식 도구함을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본래라면 영롱한 오색빛을 내뿜어야 할 아름다운 자개. 표면은 며칠 전 일어난 염색장. 대화제에 매캐하고 지독한 그 흐름에 잔뜩 덮여 본래의 맑은 색을 완전히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소녀는 깨끗한 하얀 무명천에 차가운 우물물을 적셔 단단하게 굳어버린 잿가루를 조심스레 닦아내며 불길 속에서 눈을 감은 아비를 떠올렸다.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상자의 뚜껑이 열리자 안에는 일반적인 백성들은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기이한 도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원의 약침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자의 차가운 시신을 마주하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오작인의 차가운 은침과 날카로운 핀셋들이었다. 개성부에서 가장 뛰어난 검엄 솜씨를 자랑했던 아비는 늘 이 도구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매일 밤 정성껏 닦고 또 닦아 푸른 빛이 감돌게 만들었다. 소희는 떨리는 손끝으로 서늘한 은침을 가만히 집어들고는 불빛에 비추어 보며 아비가 생전에 남겼던 엄중한 가르침들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산자는 두려움과 탐욕에 눈이 멀어 수없이 거짓을 말하지만 죽은 자의 차가운 몸뚱이는 결코 입을 열어 거짓을 말하는 법이 없단다. 아비는 늘 굵고 투박한 손으로 어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죽음의 흔적 속에 감춰진 억울한 진실을 읽어내는 방법과 그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 쉼없이 이야기해 주곤 했다. 시신의 피부에 남겨진 미세한 변색이나 상처의 모양, 그리고 핏자국이 굳어버린 방향조차도 모두 범인이 남겨놓은 명백한 목소리라는 사실을 이 어린 소녀는 아비의 어깨 너머로 너무도 일찍 깨우쳐버리고 말았다. 은침 끝에 맺힌 희미한 불빛은 마치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비의 홀령이 흘리는 뜨거운 눈물방울처럼 보였다. 불과 나흘 전까지만 해도 아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관아의 부름을 받고 성 밖으로 나가 염색장 인근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시신을 꼼꼼하게 검안하고 돌아왔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작스럽게 염색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불길이 무섭게 치솟아 올랐고 하필이면 그곳을 다시 찾았던 아비는 검게 타버린 처참한 시신으로 변해 이 작은 초가집으로 참담하게 돌아오고 말았다. 화마가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삼켜버린 끔찍한 현장에서는 타는 듯한 지독한 냄새만이 진동했고 아비의 육신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내려 했던
진실들과 함께 한 줌의 허망한 채로 변해버렸다. 소희는 가슴을 찢는 듯한 커다란 슬픔 속에서도 한 방울의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개성부의 무능하고 게으른 관아, 사또는 화재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인부들의 사소한 불시 취급, 부주의로 인한 단순한 사고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덮어버렸다. 오작인이라는 천한 신분으로 평생을 관아에 충성하며 묵묵히 일해온 아비의 죽음은 그들 높은 분들의 눈에는 그저 흔하디흔한 천민 하나가 재수 없게 목숨을 잃은 하찮은 일에 불과했던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조사를 간청하는 어린 소희의 피 맺힌 절규는 차갑게 닫힌 관아의 육중한 대문 앞에서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한 채 허망하게 흩어져 버렸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기만 했다. 하지만 소희는 아비가 결코 그렇게 허무하고 멍청하게 불길에 휩싸여 목숨을 잃을 만큼 어리석거나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아비는 화재 현장에서 시신을 거만할 때면 늘 불길이 번져나간 방향과 연기의 흐름을 귀신같이 읽어내는 뛰어난 재주를 가졌고 그 누구보다 불의 위험성을 끔찍하게 경계하던 신중하고 철두철미한 성정의 소유자였다. 그런 아비가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는 염색장 한가운데서 아무런 저항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참혹하게 타 죽었다는 관아의 얼토당토하는 발표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이자 기만일 뿐이었다. 소녀의 맑고 커다란 눈동자 속에는 슬픔을 넘어선 서늘하고 예리한 의심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자개 장식 도구함의 가장 깊숙한 바닥에는 은침과 핀셋 말고도 아비가 생전에 은밀하게 기록해 두었던 낡고 두툼한 가죽, 양장, 수첩 하나가 가지런히 숨겨져 있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수첩의 첫 장을 넘기자 빽빽하게 적힌 먹물 글씨들 사이로 아비가 마지막으로 거만했던 그 신원 미상 시신에 대한 충격적인 검언 기록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시신의 목덜미에 뚜렷하게 남겨진 짙고 푸른 멍자국과 손톱 밑에 깊숙이 끼어 있던 정체불명의 붉은빛 흙먼지까지 관아의 공식 문서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숨겨진 진실들이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아비는 분명 그 죽음 뒤에 감춰진 거대한 음모의 꼬리를 밟았던 것이 틀림없었다. 수첩을 쥔 소희의 작고 가녀린 두 손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함으로 인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방 안의 무거운 공기마저 소녀의 슬픔에 동화된 듯 차갑게 얼어붙었다. 관아에 썩어빠진 관리들은 아비의 억울한 죽음을 단순한 화재 사고로 위장하여 진실을 영원히 어둠 속에 묻어버리려 했지만 그들은 이 어린 오작인의 딸이 아비의 뛰어난 능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비록 나이는 어리고 힘없는 천민 고아에 불과했지만 소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날카로운 칼날보다도 더 번뜩이는 지혜와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복수의 의지가 거센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며 끓어오르고 있었다. 소희는 아비의 원수를 갚고 진실을 밝히겠노라 굳게 맹세했다. 소녀는 수첩을 다시 자개함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밀어넣고는 방바닥에 늘어놓았던 은침과 핀셋들을 정성껏 닦아 촘촘하게 짜인 비단 주머니 안에 하나씩 차례대로 꽂아 넣기 시작했다. 쇠를 깎아 만든 차갑고 뾰족한 도구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쇳소리가 마치 깊은 밤의 정적을 깨우는 처절한 진원곡처럼 어두운 방 안을 메아리치며
소녀의 귓가를 처연하게 맴돌았다. 이 도구들은 이제 더 이상 망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단순한 검엄 도구가 아니라 아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잔악무도한 살인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날카롭고 무자비한 복수의 무기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마지막 은침을 주머니에 챙겨 넣은 소희의 눈빛은 이 겨울의 살을 이는 듯한 매서운 삭풍보다도 더욱 차가웠다. 어느덧 길고도 잔인했던 겨울밤이 서서히 물러가고 찢어진 창호지 틈새로 시리도록 푸른 새벽 이슬의 기운이 낡은 초가집 방 안으로 스며들어와 소녀의 창백한 뺨을 차갑게 어루만졌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희뿌연 안개에 휩싸인 개성, 성곽 너머의 흐릿한 풍경을 멍한 시선으로 말없이 바라보며 아비의 영혼을 향해 무언의 약속을 건네고 있었다. 아버지, 부디 저 춥고 어두운 구천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못난 딸이 반드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아버지의 억울한 피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소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는 안개 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묵직하게 울려 퍼졌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험난하고도 고독한 여정의 시작을 엄숙하게 알리고 있었다. 굳은 결심을 마친 소희는 검은 채가 말끔히 닦여나가 비로소 본래의 은은한 오색빛을 되찾은 자개의 장식, 도구함을 품에 꽉 안고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얇은 무명 옷을 입은 소녀의 가녀린 몸을 가차없이 파고들었지만 불타오르는 진실을 향한 소녀의 뜨거운 심장 박동은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아비가 남긴 위대한 유산과 억울한 망자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두 어깨에 무겁게 짊어진 채 11살의 어린 오작인 소희는 진실이 은폐된 잿빛, 세상 속으로 거침없는 첫발을 내디뎠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매캐한 냄새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 끔찍한 염색장, 화재의 참혹한 현장이었다. 잿빛 구름이 하늘을 가득 뒤덮어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스산한 아침. 소희의 작은 발걸음이 향하는 길. 위로는 앙상한 나뭇가지들만이 유령처럼 흔들리며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누구 하나 이 고아 소녀의 외롭고 위험한 행보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소녀가 품에 안은 낡은 자개함 속에서는 진실을 향한 서늘하고도 예리한 은침들이 숨죽인 채 세상 밖으로 나올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력자들의 오만함과 썩어빠진 관아의 기만 속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묵살되었던 한낱 천민오작인의 억울한 죽음은 이제 막 11살이 된 이 작은 소녀의 손끝에서 핏빛 복수의 서막으로 거대하게 타오를 준비를 모두 마친 것이다. 소희는 그렇게 침묵의 어둠을 향해 걸어갔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아직도 성곽 주변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른 아침. 소희는 인적이 드문 뒷길을 지나 잿더미로 변해버린 염색장터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포졸들이 엉성하게 쳐놓은 금줄은 이미 끊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 자네들은 마치 원혼들이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형상이었다. 소녀는 치마폭을 단단히 여미고 새까맣게 타버린 석가래들 사이를 소리 없이 넘나들며 아비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을 화재 현장의 중심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잿가루가 매섭게 날렸지만 소희의 두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진실의 흔적을 쫓아 무섭도록 예리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비의 억울함을 달래주겠노라 굳게 다짐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새카만 숯덩이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색깔의 천을 널어 말리던 튼튼한 나무 건조대였다. 소인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아직 온기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참혹했던 그날 밤의 불길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관아의 기록대로라면 불길은 건조장 구석의 작은 화로에서 시작되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가야 마땅했다. 그러나 소녀의 예리한 시선이 머문 곳은 건조장이 아닌 염료를 끓이던 무쇠솥들이 놓여있던 거대한 가마터 주변이었다. 유독 그곳의 흙바닥만이 비정상적으로 깊게 파여 있었고 흙의 색깔마저 붉은 빛이 돌 정도로 심하게 고열에 노출된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소희는 눈을 지그시 감고 코끝을 스치는 매캐한 공기의 흐름에 온 정신을 집중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일반적인 나무가 타들어가는 냄새와 타버린 천조각들이 뿜어내는 악취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질적인 향기가 소녀의 예민한 후각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것은 싸구려 염색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들기름이나 평범한 송진이 타는 냄새가 아니었다. 맑고 톡 쏘는 듯하면서도 묵직하게 가라앉는 특유의 잔향. 그것은 아비가 언젠가 양반가의 고급 시신을 거만하고 돌아온 날 옷자락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개성부 최고급 목재나 귀한 약재를 다룰 때나 쓰이는 최고급 관솔 기름에 진한 향취가 분명했다.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무엇을 삼켰는지, 어떤 향기를 남겼는지는 잿더미 속에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마련이지. 살아생전 아비가 숟가루를 손에 묻혀가며 알려주었던 그 묵직한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자 소녀의 가슴은 거센 확신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가난한 백성들이 입는 거친 무명천이나 헐값에 넘기는 삼배를 주로 취급하던 이 누추한 염색장에서 은자 몇 냥을 주어야 겨우 한 병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최고급 관솔 기름이 대량으로 타버린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화재의 규모를 무섭게 키우기 위해 그 비싼 기름을 현장 곳곳에 잔뜩 뿌렸음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소이는 냄새가 가장 짙게 배어나오는 가마터 주변의 흙을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뾰족한 돌부리와 날카롭게 깨진 항아리, 조각들에 베어 작은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검은 흙을 걷어냈다. 한참을 파내려가던 소녀의 손끝에 덜 탄 나무 토막 하나가 묵직하게 걸려 올라왔다. 겉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버렸지만 갈라진 틈새 사이로는 아직 불길이 닿지 않은 누런 나뭇결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소녀가 그 조각을 코끝에 가까이 가져다 대자 공기 중에 흩어져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농밀하고 지독한 관솔 기름의 독한 향기가 확 풍기며 폐부를 찔러왔다.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르고 아버지를 그 안에 가두어 버린 것이 분명해. 소희의 맑은 두 눈동자의 서린 슬픔이 어느새 차가운 분노의 불길로 바뀌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관아의 게으른 관리들은 이 명백한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누군가의 더러운 뇌물을 받고 진실을 덮어버린 것이 확실했다. 아비가 거만했던 시신에 감춰진 비밀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거대한 염색장까지 통째로 불태워 흔적을 없애야만 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섬뜩한 의문들이 소녀의 머릿속을 차갑게 맴돌았지만
그럴수록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단호한 결심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만 갔. 증거물인 나무 토막을 소중하게 품속 깊이 갈무리한 소희는 다시 한번 화재 현장을 매의 눈으로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다. 불길이 가장 거세게 치솟았던 가마터를 중심으로 주변에 타다 남은 기둥들의 방향을 꼼꼼하게 계산하던 소녀의 발걸음이 잿더미에 반쯤 파묻힌 거대한 무쇠 염료통 앞에서 멈춰섰다. 불길의 방향과 온도를 고려했을 때 이 무쇠통은 열기로 인해 터지거나 심하게 녹아내렸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통의 겉면은 비교적 멀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오직 밑동 부근에만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강제로 뚫린 듯한 둥글고 커다란 구멍이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소녀의 눈에 확연히 들어왔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무쇠통 가까이 다가가 쪼그리고 앉아 뚫린 구멍 주변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열기에 의해 자연스럽게 갈라진 틈이 아니라 누군가 정이나 끌 같은 단단한 쇠붙이로 수십 번을 내리쳐 일부러 구멍을 낸 흔적이 역력했다. 통 안을 들여다보려 고개를 들이밀자 코를 찌르는 역겨운 핏비린내와 함께 썩은 염료의 악취가 훅 끼쳐왔다. 바닥에는 다 타지 못한 시커먼 잔해들이 엉겨 붙어 있었는데 소녀는 자개함에서 아비의 은침과 작은 핀셋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그 잔해들을 헤집기 시작했다. 재와 엉겨붙은 덩어리 속에서 은침 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이질적인 물체가 탁 걸리는 느낌이 전해졌다. 은침 끝에 힘을 주어 조심스럽게 끄집어낸 물체는 놀랍게도 불에 반쯤 그을린 옷가락지 조각이었다. 평범한 염색장 인부들은 평생 이래도 만져보기 힘든 귀한 옥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양반가의 안주인들이나 낄 법한 화려하고 값비싼 장신구의 일부분이었다. 소희의 뇌리에 아비의 낡은 수첩에 적혀있던 검한 기록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신원 미상 시신의 목덜미에 남은 풀은 멍자국, 그리고 손톱 밑에 붉은 흙먼지. 어쩌면 그 시신은 단순한 천민이 아니라 이 귀한 옷가락지의 원래 주인과 깊게 관련된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던 자였을지도 몰랐다. 살인자들은 시신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염료통 안에 시신을 쑤셔 넣었던 것이다. 시신을 훼손하고 통째로 불태워 모든 흔적을 완전히 없애려 했던 악랄한 자들은 하필이면 가장 꼼꼼하고 강직한 오작인인 아비가 그 현장을 다시 찾아오는 바람에 덜미가 잡힐 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해 그들은 일말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없이 아비마저 무자비한 불길 속에 던져버리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했다. 옷가락지 조각을 꽉 쥔 소희의 작은 주먹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고 손바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파편의 통증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쟤는 입이 없어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하지만 잿더미 속에 숨겨진 흔적들은 이토록 선명하게 그날에 참혹했던 진실을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었다. 이제 소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명확해졌다. 관아에 썩어빠진 관리들은 이 명백한 증거들을 눈앞에 들이밀어도 코웃음을 치며 외면할 것이 뻔했으므로 그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는 더욱 완벽하고 거부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다. 불에 탄 관솔 기름 냄새와 부서진 옷가락지, 조각만으로는 살인마들의 교활한 혀를 완전히 묶어둘 수 없었다. 소녀는 아비의 피 묻은 가르침을 가슴 깊이 아로새기며 화재 현장을 벗어나 염색장 뒤편으로 소리 없이 흐르는 굽이진 강줄기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아주 단호하고
묵직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물길은 반드시 또 다른 비밀을 품고 있을 터였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스치자 소희는 옷깃을 세우고 주변을 날카롭게 살폈다.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진실의 조각들은 아직 퍼즐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소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누구도 끌 수 없는 거대한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11살의 가녀린 체구에 천민고아라는 비루한 신분이었지만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을 쫓는 오작인의 숭고한 영혼은 아비에게서 딸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와 이 순간 완벽하게 부활했다. 강물은 묵묵히 흘러가며 세상의 모든 더러운 비밀들을 집어삼킬 듯했지만 소희의 예리한 시선은 결코 그 검푸른 물결 아래에 감춰진 죄악의 흔적들을 호락호락 놓치지 않을 것이다. 매캐한 화마의 흔적을 뒤로 한 채 소희는 염색장 뒤편으로 굽이쳐 흐르는 차가운 강줄기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겨울 가뭄으로 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강물은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내며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앙상한 갈대숲은 매서운 칼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구슬픈 곡소리를 토해냈다. 아비의 참혹한 죽음이 남긴 뜨거운 슬픔이 아직 가슴 속에서 핏빛으로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소녀의 맑고 서늘한 두 눈동자는 결코 흔들림 없이 강기통의 진흙밭을 꼼꼼하게 훑어내리고 있었다. 물길은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어 바다로 흘려보내는 듯 보였지만 오작인의 예리한 시선 앞에서는 그저 또 다른 진실을 머금은 거대한 증거의 창고일 뿐이었다. 관아의 게으른 포졸들은 염색장 안쪽에 타버린 잿더미만 대충 훑어보고는 서둘러 철수해버렸기에 강가 주변으로는 그들의 투박하고 어지러운 발자국조차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소희는 치맛자락을 무릎 위로 바짝 걷어 올리고는 살얼음이 얇게 낀 차가운 진흙 바닥 위로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추위에 곱은 작은 두 손으로 엉겨붙은 잡초 더미를 하나씩 조심스레 걷어내자 염색장에서 강물로 이어지는 좁고 은밀한 배수로의 흔적이 소녀의 눈앞에 흐릿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누군가 서둘러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싣고 강가로 빼돌린 듯 깊게 파인 두 줄기의 바퀴, 자국이 진흙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바퀴 자국이 끝나는 나루터 부근의 질척이는 흙바닥을 세밀하게 살피던 소희의 숨결이 찰나의 순간 차갑게 빗어버렸다. 얼어붙은 회색빛, 진흙 사이로 아주 기이하고도 선명한 검푸른 빛깔에 얼룩들이 마치 핏자국처럼 점점이 흩어져 강물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녀는 자개함에서 조그만 핀셋을 꺼내어 그 오묘한 색채를 띠는 흙 한 줌을 조심스럽게 떠서 눈앞으로 바짝 가져왔다. 일반적인 싸구려 염색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칙칙한 쪽빛이나 탁한 검은색 안료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깊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갈아 넣은 듯한 영롱하고도 짙은 자줏빛이 감도는 눈부시게 푸른색이었다. 순간 소희의 뇌리에는 아주 오래전 아비의 무릎을 베고 누워들었던 신비로운 염료에 대한 이야기가 천둥번개처럼 번뜩이며 스치고 지나갔다. 아가, 세상에는 오직 구중궁궐의 가장 높으신 분들만이 허락받은 아주 귀하고 신비로운 남빛 안료가 있단다. 이역만리 거친 바다를 건너와 옥빛 모래처럼 반짝인다고 하여 나목사라 불리는데 그 값은 같은 무게의 황금보다도 훨씬 비싸서 평범한 백성들은 평생 그 그림자조차 구경하기 힘들지. 아비의 다정하고 나지막했던 목소리가 매서운 겨울 강바람을 타고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나자 소녀의 가녀린 어깨가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가난한 평민들이 입는 거친 삼배나 싸구려, 무명천을 주로 취급하던 이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개성 외곽의 염색장에 임금께 바치는 최상급 진상품인 나목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소희는 핀셋에 묻은 영롱한 푸른빛의 흙을 멍하니 바라보며 잿더미 속에서 발견했던 그 고급스러운 옷가락지 조각과 진동하던 관솔 기름의 매캐한 냄새를 하나로 날카롭게 연결지었다. 누군가 관아의 눈을 피하거나 혹은 썩어빠진 관리들과 은밀하게 결탁하여 엄청난 가치를 지닌 왕실의 진상품인 나목사를 이곳 후미진 염색장으로 몰래 빼돌려 막대한 부를 챙기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몄던 것이 분명했다. 그 끔찍했던 화재의 밤, 탐욕에 눈이 먼 살인마들은 빼돌린 나목사를 은밀하게 배에 실어 어디론가 도주하려던 찰나에 예기치 못한 불청객을 맞닥뜨린 것이 틀림없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꼼꼼한 성격의 아비가 시신의 남은 흔적을 마저 거만하기 위해 어두운 밤길을 헤치고 염색장을 다시 찾아왔고 그들의 추악하고 거대한 밀수출 현장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말았을 것이다. 극도의 공포와 탐욕에 사로잡힌 악당들은 그 무서운 진실의 입을 영원히 틀어막기 위해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이 아비를 기절시키고 귀하디귀한 관솔 기름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염색장 전체를 무자비한 불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분노로 이빨을 꽉 깨문 소희는 흩어진 나목사의 흔적을 따라 얼어붙은 강기사심의 잡풀 덤불 속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거친 나뭇가지에 손등이 심하게 긁혀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소녀는 고통조차 잊은 채 매의 눈으로 숨겨진 증거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꽁꽁 언 진흙더미 속에서 절반쯤 불에 타고 물에 퉁퉁 불어버린 낡고 두꺼운 장부 조각 하나가 소녀의 날카로운 시선에 날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장부를 펼치자 물에 번진 먹물 자국 사이로 개성부 관아의 붉은 관인이 찍힌 가짜 추랑, 허가서의 흔적이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그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적대나 일개 염색장 주인이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는 수준의 평범하고 좀스러운 범죄가 절대 아니었다. 막강한 권력을 쥔 개성부 관아의 고위 관리들이 뒤를 철저하게 봐주지 않고서는 이토록 철통 같은 경계를 뚫고 왕실의 귀한 진상품을 대량으로 빼돌려 위조된 관인까지 버젓이 찍어 배에 싣는 짓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비는 단지 운이 나빠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권력의 사악한 탐욕을 우연히 목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처형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녀의 가슴 속에 맺힌 피눈물은 이제 서늘하고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소희는 물에 젖은 장부 조각과 나목사가 묻은 흙을 꼼꼼하게 비단 주머니에 담아 아비의 숨결이 남아있는 자개, 장식 도구함,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숨겼다. 이것들은 훗날 그 교만하고 사리에 찬 관리들의 목을 단번에 옷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확실한 올가미가 될 터였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쥐고 세상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가 남긴 서늘한 진실의 흔적과 자연이 고스란히 머금고 있는 명백한 물증 앞에서는 결국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소녀는 뼛속 깊이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진실은 결코
재와 물속에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매서운 강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킨 소희의 시선이 굽이치는 강물, 저 멀리 하류 쪽으로 뻗어 있는 낡고 허름한 조은선, 선착장을 향해 싸늘하게 꽂혔다. 안개에 휩싸인 선착장 주변으로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산만한 험상추운 장정들이 누군가의 날카로운 지시를 받으며 커다란 나무 괴짝들을 분주하게 배 위로 실어 나르는 수상쩍은 광경이 흐릿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저 무거운 괴짝들 안에 바로 그들이 어젯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다급하게 빼돌리려 했던 황금보다 귀하다는 진상품, 남옥사가 한가득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소녀의 뇌리를 강하게 때렸다. 기다려라. 아버지를 참혹한 불길 속에 밀어넣고 그 잘난 권력의 그늘에 숨어 비열하게 웃고 있는 악마들아. 이 가엾고 힘없는 오작인의 딸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너희들의 그 더러운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 테니. 소희는 낡고 차가운 자괴함을 가슴에 터질듯이 꽉 끌어안고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마른 갈대숲 사이로 몸을 납작하게 엎드린 채 조심스럽게 선착장을 향해 짐승처럼 기어가기 시작했다. 11살 어린 소녀의 두 눈동자에서는 그 어떤 노련한 사냥꾼보다도 훨씬 더 지독하고 맹렬한 살기가 매서운 겨울 강물 위로 푸르게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의 여정은 이제 마쿠시를 올렸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의 개성 좋은 선착장은 스산하고 음습한 기운만을 뿜어내며 거대한 괴물처럼 불길하게 웅크리고 있었다. 마른 갈대숲 사이로 차가운 진흙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린 소녀. 소희는 숨소리조차 철저하게 죽인 채 무섭도록 날카로운 시선으로 수상한 무리들의 은밀한 움직임을 빠짐없이 눈에 담았다. 험상액은 장정들은 주변을 무섭게 경계하며 무거운 나무 괴짝들을 낡은 조은선 위로 끊임없이 실어 나르는 중이었다. 그 무리 한가운데에는 최고급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거만한 표정으로 짐꾼들을 재촉하는 낯선 상단. 행수의 모습이 유독 시선을 사로잡았다. 며칠 전부터 염색장 주변을 수상하게 맴돌며 아비의 동태를 살피던 바로 그 사내였다. 상단 행수는 회중시계를 자꾸만 들여다보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니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 선착장 입구 쪽을 연신 힐끔거렸다. 소희는 품속의 자개 장식 도구함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사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짐승처럼 매섭게 주시했다. 이윽고 육중한 말발굽 소리가 짙은 안개를 뚫고 울려 퍼지며 화려하게 장식된 관아의 검은 수레 한 대가 선착장 안으로 거침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수레에서 내린 자들은 놀랍게도 개성부 유수의 문장이 뚜렷하게 새겨진 붉은 군복을 차려입은 관아의 정예 포졸들이었다. 평범한 상단의 물품을 싣는 일개, 나루터의 감히 유수 영감의 직속 호위, 무사들이 이토록 은밀하게 나타난 것은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거만한 태도로 일관하던 상단, 행수는 관아의 포졸들이 나타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허리를 땅에 닿을 듯이 굽히며 비굴한 웃음을 흘렸다. 붉은 군복을 입은 자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흉터투성이의 사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다가오자 행수는 재빨리 품속에서 두툼한 전대 하나를 꺼내어 은밀하게 건네주었다. 전대를 받아든 사내가 무게를 가늠하듯 흡족한 미소를 짓는 찰나 소희의 예리한 시선은 상단 행수 뒤편으로 옮겨지던 나무 괴짝 하나가 거칠게 땅에 부딪히며 뚜껑이 살짝 벌어지는 틈새를 정확하게 포착했다. 그 좁은 틈새로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사되는 푸른 빛은 틀림없는 최고급 진상품 나목사로 염색된 눈부신 비단 무더기였다. 왕실에만 바쳐야 할 귀하디 귀한 나목사. 비단이 어찌하여 일개 상단의 짐괴짝에 숨겨져 개성부 유수의 포졸들 호위 아래 밀반출되고 있단 말인가. 소희의 작은 심장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거대한 진실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불타버린 염색장의 잿더미와 옷가락지 조각, 그리고 강기대패 버려진 위조된 관인, 추락 문서가 마침내 하나의 거대하고도 끔찍한 진실의 끈으로 완벽하게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아비는 개성부 최고 권력자인 유수 영감과 거대 상단이 결탁하여 진상품을 빼돌리는 이 엄청난 국법문란의 현장을 목격했기에 억울하고도 참혹하게 살해당한 것이 명백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 소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 썩어 문드러진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아버지를 그 뜨거운 불길 속에 가두고 태연하게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고 있었구나. 소희는 끓어오르는 피눈물을 삼키며 갈대숲의 날카로운 잎사귀에 손바닥이 베이는 것조차 모른 채 흙바닥을 긁어내렸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들의 추악한 목덜미에 차가운 은침을 깊숙이 꽂아 넣고 싶었지만 11살의 가녀린 천민고와 소녀가 무장한 관군들을 상대로 섣불리 나서는 것은 그저 개죽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아비가 남긴 검엄의 가르침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갑고 예리한 이성으로 완벽한 물증을 수집하여 적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내는 것이었다. 소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포졸들의 삼엄한 호위 아래 나목사가 가득 담긴 괴짝들은 순식간에 조은선의 어두운 선창, 밑바닥으로 은밀하게 실려 들어갔다. 상단, 행수와 포졸, 우두머리는 만족스러운 듯 저희끼리 천박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뱃머리에서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소희는 이 엄청난 밀반출의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배가 출항하기 전 반드시 저들 내부에 숨겨진 장부나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다. 뱃사공들이 캣을 올릴 준비를 하며 배 주변의 경계가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소녀는 다람쥐처럼 날렵한 몸놀림으로 갈대숲을 빠져나와 나루터에 정박된 작은 나룻배 뒤편의 짙은 그림자 속으로 소리 없이 파고들었다. 조은선으로 오르는 좁은 널빤지, 주변에는 여전히 창을 든 험상계, 순, 포졸 2명이 매서운 눈초리로 삼엄하게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소희는 품속의 자개함에서 아주 가느다란 쇠꼬챙이 하나를 꺼내어 손바닥에 꽉 쥐고서 포졸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기만을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 물 한 개가 짙게 밀려오며 선착장 주변의 시야를 일순간 흐릿하게 가려버리자 소녀는 주저없이 검은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널빤지 아래의 썩은 나뭇결 사이로 매달리듯 몸을 숨겼다. 머리 위로 육중한 군화 발자국, 소리가 위협적으로 쿵쿵거리며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죽은 아비의 억울한 혼령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소녀의 떨림을 멈추게 했다. 아슬아슬하게 조은선 갑판 위로 기어 올라온 소희는 겹겹이 쌓인 빈 물통과 밧줄 더미 뒤에 몸을 납작하게 웅크렸다. 배의 후미 쪽에 위치한 행수의 개인 선실에서 희미한 호롱불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이자 소녀의 서늘한 시선이 그곳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다. 틀림없이 저 방 안에 유수 영감과의 은밀한 뒷거래를 증명할 치명적인 밀수 장부나 위조된 관인 문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소녀는 숨을 죽인 채 발 뒤꿈치를 들고
가판에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선실을 향해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소녀의 심장만이 요란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선실 창문에 찢어진 창호지 틈새로 안을 엿보자 상단 행수가 화려한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두툼한 장부를 심각한 표정으로 꼼꼼하게 뒤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금박이 입혀진 화려하고 진귀한 상자 하나가 뚜껑이 열린 채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붉은색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수십 장의 백지 서신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저 장부와 문서들만 온전히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개성부 유수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고 아비의 억울한 죽음을 천하에 낱낱이 밝혀낼 수 있는 완벽한 사냥감이었다. 소희는 품속의 은침을 어루만지며 선실문을 열 수 있는 미세한 빈틈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선실문이 거칠게 열리며 흉터투성이의 포졸, 우두머리가 험악한 얼굴로 안으로 불쑥 들이닥쳤다. 깜짝 놀란 소희는 잽싸게 옆에 놓인 커다란 물통 뒤로 몸을 숨겼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인 탓에 발밑의 널빤지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예민한 짐승의 감각을 지닌 포졸. 우두머리는 즉각 문 밖으로 고개를 쉔 돌려 어둠이 깔린 가판 위를 매서운 눈초리로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다. 누구냐? 거기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놈.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할까? 서슬퍼런 칼을 뽑아든 사내가 소녀가 숨어있는 물통 쪽을 향해 육중한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소희는 입술을 꽉 깨물어 비명을 삼키고 손에 쥐는 침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놈의 칼날이 물통을 내리치는 찰나의 순간을 노려 목덜미의 혈도를 정확하게 찌르지 못한다면 오늘 이곳에서 아비와 똑같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 뻔했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머리 위까지 다가오고 서늘한 칼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순간 갑자기 뱃머리 쪽에서 화물 괴짝 하나가 거칠게 무너져 내리는 요란한 굉음이 선착장을 뒤흔들었다. 이 멍청한 놈들아, 짐 하나 제대로 결박하지 못하느냐. 상단, 행수의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자 포졸 우두머리는 혀를 차며 칼을 거두었다. 사내가 신경질적으로 발걸음을 돌려 뱃머리로 향하자 소희는 그제야 억눌렀던 숨을 토해내며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다. 일촉즉발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지금 당장 선실에 침입하여 장부를 훔쳐내는 것은 놈들의 경계가 너무 심해 불가능에 가까웠다. 소녀는 아쉬움을 삼키며 행수의 방창틀에 아비가 쓰던 특수약재 가루를 은밀하게 묻혀두어 훗날 냄새를 추적할 수 있는 치밀한 표식을 남겼다. 지금은 비록 물러서지만 저들의 추악한 얼굴과 밀수품의 목적지는 이미 똑똑히 확인했으니 결코 헛된 걸음은 아니었다. 소희는 다시 안개가 짙어지는 틈을 타 흔적 없이 조은선을 빠져나와 외수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차가운 흙바닥에 다시 무사히 발을 디딘 소희는 멀어지는 조은선의 검은 실루엣을 차갑고 매서운 눈으로 끝까지 쫓았다. 일개 무지렁이 오작인의 참혹한 죽음 뒤에는 개성부 최고의 권력자와 탐욕스러운 거대 상단이 결탁한 끔찍한 국법문란의 음모가 거대한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이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일개 관아의 사또 따위가 아니라 훨씬 더 높고 강력한 권력의 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녀는 명확하게 깨달았다. 자괴함을 꽉 쥔 소희의 작은 손에서 결코 꺾이지 않는 서늘한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다. 소녀는 더 깊은 어둠 속을 향해 단호한 발걸음을 돌렸다.
선착장을 무사히 빠져나온 소희는 동이 터오는 개성 성곽의 후미진 골목길을 따라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비의 억울함을 밝혀줄 결정적인 물증인 배포구의 출입 장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은선을 관리하는 관아, 산하의 물류 창고에 몰래 접근해야만 했다. 하지만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그곳에 가녀린 천민구와 소녀가 혼자 힘으로 잠입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소녀의 머릿속의 개성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삼, 약방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며 평소 아비와 각별한 친분을 쌓았던 영리한 소년 윤호의 얼굴이 번뜩 떠올랐다. 영특하고 발이 넓은 윤호라면 분명 창고에 접근할 수 있는 은밀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을 터였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커다란 약방, 뒷문 앞에서 웅크리고 기다리던 소희는 이른 아침 마당을 쓸러 나온 윤호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비의 비참한 죽음 소식을 이미 전해 들었던 윤호는 몰라보게 초췌해진 소희의 앙상한 모습에 깜짝 놀라며 들고 있던 빗자루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소희야, 대체 어쩌다가 오작 어르신께서 그토록 끔찍하고 참혹한 화를 당하신 것이냐? 윤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급하게 묻자 소희는 차갑게 가라앉은 단호한 목소리로 아비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음모와 남옥사 밀반출에 대한 모든 진실을 빠르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소년의 눈동자는 경악과 분노로 거칠게 흔들렸고 두 주먹은 굳게 쥐어졌다. 아버지를 무참히 죽인 놈들을 관아의 높은 단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놈들의 출항 기록이 담긴 진짜 장부가 반드시 필요해. 윤호 오라버니가 약재 배달을 핑계로 물류 창고에 들어갈 수 있게 나를 좀 도와주시오. 소희의 간절하고도 매서운 눈빛을 마주한 윤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비는 생전에 가난하고 병든 윤호의 홀어머니를 위해 값비싼 약재를 남몰래 챙겨주던 생명의 은인이었기에 소녀는 은인의 딸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것이다. 두 아이는 약방 창고에서 허름한 약재, 배달꾼 옷을 찾아내어 은밀한 작전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머리에 커다란 약초 바구니를 이고 숟가루로 얼굴을 시커멓게 칠한 소희는 무거운 약재 상자를 짊어진 윤호의 뒤를 따라 관아 물류 창고의 육중한 대문 앞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대문을 삼엄하게 지키고 서 있던 험상맷은 문지기 포졸들이 날카로운 창을 교차하며 두 아이의 앞길을 거칠고 위협적으로 가로막았다. 웬 놈들이냐? 이곳은 허가받지 않은 자는 절대 출입할 수 없는 관아의 통제 구역이다. 포졸이 호통을 치자 윤호는 재빨리 허리를 굽실거리며 상단 행수가 미리 주문했던 특별한 숙취, 해소용 한약재를 급히 배달하러 온 약방 심부름꾼이라고 능청스럽게 둘러대며 포졸의 손에 은밀히 엽전 몇 알을 쥐어주었다. 뇌물을 챙긴 포졸들이 헛기침을 하며 창을 거두자 두 아이는 쏜살같이 창고 마당 안으로 진입하는데 무사히 성공했다. 산처럼 높게 쌓인 곡식 가마니와 화물 괴짝들을 지나쳐 창고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서리들의 낡은 집무실이 마침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게 닫힌 대나무, 발 틈새로 코를 고는 둔탁한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으로 보아 밤새 노름과 술판을 벌인 창고, 관리인들이 이른 아침의 나른함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윤호가 망을 보기 위해 집무실 밖 모퉁이에 서성이는 동안 소희는 대나무 발을 조심스럽게 들치고 안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집무실 안은 역겨운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했고
관복을 반쯤 풀어헤친 관리. 두 명이 바닥에 널브러져 요란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소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까치발을 든 채 그들의 머리맡을 지나 수십 건의 문서들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커다란 나무,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아비가 쓰던 핀셋을 이용해 겹겹이 쌓인 서류 더미를 조심스럽게 들춰내던 소녀의 눈에 마침내 두꺼운 붉은색 가죽으로 겉을 싼 조은선 출입 기록, 장부가 확연히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치자 최근 한 달간 심야에 은밀하게 출항했던 상단의 배 이름과 위조된 붉은 관인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다. 장부의 기록들을 숨죽여 꼼꼼하게 살피던 소희는 유수 영감의 붉은 관인이 찍힌 부분에서 매우 기이하고도 치명적인 흔적을 발견하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진짜 관인은 도장의 테두리 한쪽이 미세하게 닳아 있어 찍혔을 때 아주 얇은 여백이 생기기 마련인데 장부에 찍힌 관인들은 마치 칼로 베어낸 듯 테두리가 너무나도 매끄럽고 완벽했던 것이다. 이것은 개성부 유수가 직접 문서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 그와 결탁한 상단이 정교하게 위조한 가짜 도장을 만들어 제 집 드나들듯 국법을 유린하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증거였다. 소녀의 입가에 차갑고도 서늘한 미소가 조용히 번져갔다. 가짜 관인이 찍힌 이 진짜 출입 장부야말로 아비를 처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악당들을 단번에 형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다. 소희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 온 비슷한 크기의 낡은 빈 장부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책상 위 서류 더미 속에 밀어넣고 붉은색 가죽 장부를 자신의 배 위에 얹고 허리띠로 단단하게 고정하여 옷깃 속에 완벽하게 숨겼다.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집무실을 빠져나가려던 찰나 바닥에 누워있던 관리 중 한 명이 갑자기 신경질적인 헛기침을 크게 내뱉으며 몸을 뒤척이더니 흐리멍덩한 눈을 반쯤 뜨고 소녀가 서 있는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태칠 듯한 극도의 공포가 밀려왔지만 소희는 본능적으로 책상 밑에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몸을 둥글게 말고 납작하게 엎드려 숨을 참았다. 관리는 잠결에 목이 마른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바닥에 굴러다니던 빈 술병을 거칠게 걷어차고는 다시 벽을 향해 돌아누워 드르렁거리며 요란한 코골이를 이어갔다. 온몸이 차가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소희는 간신히 터져나오는 안도의 한숨을 억누르며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미닫이 문을 빠져나와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고,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도망쳤다. 문 밖에서 애타게 망을 보며 속을 끓이고 있던 윤호가 창백해진 소녀를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손을 내밀어 잡아 끌었다. 장부는 무사히 찾은 것이냐? 내가 안에서 나오지 않아 내 심장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줄 알았다. 윤호의 떨리는 속삭임에 소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옷깃 속에 숨겨둔 두툼한 가죽 장부를 살짝 보여주었다. 두 아이는 들어올 때처럼 태연하고 굽실거리는 태도로 빈 바구니와 괴짝을 챙겨들고 험상맺은 문지기, 포졸들 앞을 지나 창고 대문을 무사히 빠져나왔다. 아비의 목숨을 앗아간 거대한 권력의 심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훔쳐냈다는 사실에 11살 소녀의 앙상한 가슴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뜨거운 환희와 서늘한 흥분이 무섭게 소용돌이치며 타오르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안전한 뒷골목길로 접어든 후 소희는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어 아비의 자개장식 도구함 안에 은침들과 함께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갈무리했다. 잿더미 속에서 찾아낸 불에 그을린 옷가락지와 관솔 기름의 흔적, 강기슴의 영롱한 나목사, 그리고 위조된 관인이 선명한 이 출입 장부까지. 이제 개성부 유수와 탐욕스러운 거대 상단, 행수의 흉악한 목줄을 단번에 조여버릴 모든 결정적인 증거들이 이 작은 소녀의 손안에 완벽하게 모였다. 정말 고마워, 윤호 오라버니. 이 빚은 훗날 내가 진정한 오작인이 되어 억울한 자들을 구하는 것으로 반드시 갚겠어. 소녀의 맑은 눈빛은 무섭도록 차갑게 빛났다. 윤호와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눈 소희는 등 뒤로 떠오르는 눈부신 아침, 해를 등지고 자신의 허름한 초가집이 있는 빈민촌을 향해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비록 오늘 밤 당장 관아의 포졸들이 도둑맞은 장부를 찾기 위해 온 개성부를 미친 듯이 뒤집어 엎으며 혈안이 되어 달려들 테지만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고, 이 썩어빠진 권력자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기 위해서는 지방의 하찮은 관아가 아니라 조선의 국법을 호령하는 가장 높고 무서운 칼날을 직접 찾아가야만 했다. 가녀린 소녀의 그림자는 아침 햇살을 받아 거인처럼 거대하고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무사히 빈민촌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흙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품속에서 꺼낸 붉은색 가죽 장부는 서늘한 방 안의 공기 속에서도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고, 소녀의 심장은 아직도 귓가에서 요란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아비의 참혹한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악의 실체를 완벽하게 증명할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맞춰진 것이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의 장식 도구함을 열어 은침과 핀셋, 그리고 그동안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물들을 하나씩 천천히 쓰다듬으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소희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고 끔찍한 공포가 소리 없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개성부 최고의 권력자인 유수 영감과 탐욕스러운 상단 행수가 자신들의 목숨줄이 달린 치명적인 밀수, 장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에 불과했다. 그들은 눈이 뒤집혀 개성부의 모든 포졸들과 왈패들을 총동원하여 빈민촌의 쥐구멍 하나까지도 미친 듯이 이 잡듯이 뒤지며 장부를 훔쳐간 도둑을 찾아내려 혈안이 될 것이 뻔했다. 이제 이 낡고 초라한 초가집은 더 이상 소녀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소희는 밤이 깊어지면 당장 이곳을 떠나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나서야겠다고 단호하게 마음을 굳게 먹었다. 개성부 관아에 썩어빠진 관리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해 보았자 그들은 코웃음을 치며 아비의 유품인 이 소중한 증거물들만 모조리 빼앗아 불태워버릴 것이 명백했다. 왕실의 진상품을 빼돌린 이 거대한 대역,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조선의 국법을 엄격하게 수호하는 조정의 높고 맑은 관리들 뿐이었다. 소녀는 낡은 무명천을 찢어 자개 장식 도구함을 여러 겹으로 단단하게 싸매어 등에 짊어질 수 있도록 야무지게 끈을 매달았다. 어느덧 짧은 겨울 해가 서산 너머로 핏빛 노을을 뿌리며 저물어가고 빈민촌의 좁은 골목길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장막이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소희는 아비가 평소에 즐겨 입던 크고 헐렁한 낡은 속옷을 껴입고 머리에는 푹 파인 페랭이를 깊숙이 눌렀어 자신의 가녀린 체구와 얼굴을 완벽하게 어둠 속에 감추었다. 방 안의 희미한 호롱불마저
불어서 꺼버리자. 사방은 온통 숨막힐 듯한 적막과 서늘한 한기만이 가득 채워졌다. 소녀는 숨을 죽인 채 창호지 문틈으로 밖의 동태를 살피며 밖으로 나설 결정적인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더니 횃불을 든 수상한 무리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초가집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창호지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붉은 불빛 사이로 번뜩이는 시퍼런 칼날과 낮에 선착장에서 보았던 흉터투성이 포졸 우두머리의 잔인한 눈빛이 선명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이 근방에 오작인 영감탱이에 핏줄인 어린 계집애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고 들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집을 완벽하게 포위해라. 흉터투성이 사내의 서늘하고 살기 어린 목소리가 밤 공기를 매섭게 갈랐다. 소희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끔찍한 공포가 온몸을 순식간에 휘감았고 등덜미에서는 차가운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악당들은 장부를 훔친 도둑이 누구인지 아직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화재 현장을 의심하며 관할을 귀찮게 들쑤시고 다녔던 오작인의 딸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쳐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아비를 그토록 잔인하게 불태워 죽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눈엣 가시 같은 어린 딸마저 세상에서 영원히 흔적 없이 지워버리려는 극악무도한 사륙의 의지를 품고 이 깊은 밤 빈민촌까지 잔인하게 칼을 빼들고 찾아온 것이다. 문을 당장 부수고 들어가서 그 건방진 어린 계집애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려라. 우두머리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왈패들이 낡은 살인문을 거칠게 걷어차며 마당 안으로 짐승처럼 들이닥쳤다. 그들은 방안을 수색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짜고짜 초가집 지붕과 창호지 문에 들고 있던 횃불을 무자비하게 던져버렸다. 바싹 마른 채집 지붕은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을 집어삼키며 미친 듯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방 안은 금세 매캐하고 지독한 연기로 가득 차오르며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지옥 같은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끔찍하게 변해버리고 말았다. 불과 며칠 전 아비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갔던 바로 그 끔찍하고 무자비한 화마가 이번에는 11살 어린 소녀의 목숨마저 집어삼키기 위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덮쳐왔다. 시뻘건 불기둥이 방 안으로 혀를 날름거리며 밀려들어 오자 소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지만 사방은 이미 뜨거운 불길로 완전히 가로막혀 도망칠 곳이 전혀 없었다. 매캐한 연기가 목구멍을 틀어막아 지독한 기침이 쏟아졌고 두 눈은 매워서 뜰 수조차 없었지만 소녀는 등에 매단 자괴함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 두 팔로 가슴을 미친 듯이 꽉 끌어안았다.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불타 죽을 수는 없어. 아버지를 죽인 저 악마들에게 또다시 굴복할 수는 없단 말이야. 절망적인 죽음의 문턱에서 소희의 뇌리에 생전 아비가 들려주었던 불에 관한 서늘한 가르침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불길은 위로 솟구치고 연기는 천장을 향해 모이는 법이다. 최악의 화재 속에서도 바닥 쪽에는 아주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는 맑은 공기와 피할 틈이 반드시 남아있게 마련이지. 소녀는 아비의 목소리를 동아줄처럼 부여잡고 망설임 없이 뜨거운 방바닥에 배를 깔고 납작하게 엎드렸다. 방바닥에 엎드린 채 기침을 억누르며 주변을 살피던 소희의 눈에 불길이 아직 채 닿지 않은 부엌 쪽의 작은 뒷문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소녀는 뜨거운 열기에 살결이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이 악물고 견디며 뱀처럼 바닥을 기어 미친 듯이
뒷문을 향해 조금씩 나아갔다. 머리 위로는 불타는 석가래가 무서운 굉음을 내며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아비의 억울함을 씻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소녀의 맹렬하고 뜨거운 의지는 이 끔찍한 지옥의 불길조차 결코 꺾을 수 없었다. 등에 맨 자개함이 불길에 닿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린 소희는 마침내 불타는 부엌 뒷문을 어깨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어두운 뒷골목으로 온몸을 내던졌다. 땅바닥에 나뒹굴며 옷에 붙은 불씨를 미친 듯이 뒹굴어 끈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등 뒤에서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아비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초가집이 시뻘건 불기둥에 휩싸여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살인마들의 잔혹하고 통쾌한 웃음소리가 타오르는 불길 너머로 악마처럼 들려왔지만 그들은 소녀가 이미 불지옥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얼굴은 검은 재로 뒤덮이고 옷자락은 불에 타 너덜거렸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선 소희의 두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섭고 서늘하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아비의 생명을 앗아가고 세상의 유일한 안식처마저 불태워버린 저 극악무도한 짐승들에게 소녀는 오작인의 은침이 얼마나 날카롭고 치명적인지 반드시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노라.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가슴 속에 맺힌 거대한 한은 이제 펄펄 끓어오르는 용암이 되어 소녀의 온몸을 핏빛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소희는 불타는 빈민촌을 뒤로 한 채 차가운 어둠이 깔린 험난한 북쪽 길을 향해 고독하고도 단호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살을 에이는 차가운 북풍을 뚫고 험난한 산길을 내달린 소희의 묵직한 발걸음은 마침내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인 큼지막한 역참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며칠 전부터 이곳 역참 주변에는 왕명을 받들어 각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엄하게 감찰하기 위해 파견된 암행어사 출도의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개성부 유수와 결탁한 썩어빠진 지역 관할을 거치지 않고 억울한 아비의 죽음과 진상품, 밀반출이라는 거대한 대역죄를 단번에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기회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소녀는 품속의 자괴함을 더욱 꽉 끌어안으며 굳게 닫힌 역참의 소슬대문을 노려보았다. 역참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어사또의 행차를 구경하거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백성과 험상큰 이른 사민은 호위 무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매우 소란스러웠다. 소희는 불에 타서 너덜거리는 누더기, 옷차림과 숯검정으로 뒤덮인 얼굴을 푹 파인 패랭이 아래로 철저하게 감춘 채 무장한 군관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였다. 가슴 속에서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북을 울리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고 싶은 충동이 미친 듯이 치솟았지만 자칫 호위병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고 증거마저 빼앗길 수 있었기에 때를 끈질기게 기다려야만 했다. 이윽고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진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육중한 역참의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위풍당당한 어사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길을 밝히는 수십 명의 건장한 군관들 뒤로 붉은 일산을 받쳐들고 화려한 8명의 가마꾼이 짊어진 크고 웅장한 가마 한 대가 백성들을 압도하며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다. 가마 안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탐관오리들의 목을 거침없이 쳐낸다는 전설적인 명성을 지닌 젊고 강직한 성품의 암행어사가 매서운 눈빛을 빛내며 위엄있게 좌정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소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거세게 요동쳤다. 행렬이 소희가 숨어있던 골목 앞을 지나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소녀는 짐승처럼 날렵한 몸놀림으로 군관들의 촘촘한 경계망을 뚫고 거침없이 흙먼 날리는 길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멈추시오. 어사또 영감. 억울하고 원통한 백성의 피눈물 섞인 하소연을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가녀리지만 날카롭고 단호한 소녀의 외침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행렬의 앞을 호위하던 군관들이 깜짝 놀라며 일제히 날선 칼을 뽑아 들고 소녀를 향해 험악하게 달려들었다. 수십 개의 번뜩이는 칼끝이 소녀의 가냘픈 목덜미를 겨냥했지만 소희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꼿꼿하게 버텼다. 사방에서 살기 어린 칼날들이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놓을 듯 위협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소희는 품속에서 진상품 나목사로 염색된 눈부시게 푸른 비단 조각을 높이 지켜들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최고급 비단의 자태와 그 위에 붉은 핏자국처럼 번져있는 참혹한 흔적은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강렬하고도 끔찍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일개천민거지, 소녀가 감히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왕실의 귀한 진상품을 흔들어대자 칼을 치켜들었던 군관들조차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을 멍하니 쳐다보며 멈칫거렸다. 도대체 무슨 소란이기에 행렬의 발걸음을 이토록 무례하게 멈춰 세우는 것이냐. 가마 안에서 흘러나온 낮고 묵직한 목소리는 주변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위엄을 가득 품고 있었다. 군관들이 당황하며 엎드려 조아리는 사이 가마의 화려한 옥색발이 천천히 거치고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을 지닌 젊은 어사가 차가운 시선으로 무릎을 꿇은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어사의 예리한 시선은 남루한 소녀의 행색이 아니라 그녀의 작은 두 손에 꽉 쥐어진 핏빛, 얼룩이 선명한 나목사, 비단 조각에 날카롭게 꽂혀 당혹감과 호기심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소희는 매서운 어사의 눈빛 앞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더욱 또렷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참혹했던 그날 밤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거침없이 토해내기 시작했다. 개성부 오작인의 여식 소희이옵니다. 소녀의 아비는 개성유수와 거대 상단이 결탁하여 왕실의 진상품인 나목사를 은밀히 빼돌리는 국법문란의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염색장 화마 속에 갇혀 참혹하게 살해당했사옵니다. 그들은 진실을 덮기 위해 아비의 육신을 불태웠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녀의 목숨마저 앗아가기 위해 지난밤 빈민촌에까지 불을 지르는 극악무도하고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사옵니다. 소녀의 입에서 개성유수의 이름과 진상품, 밀반출이라는 엄청난 대역죄가 거침없이 터져나오자 행렬을 구경하던 백성들과 군관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에 찬 탄성이 거세게 터져나왔다. 어사의 미간이 무섭게 찌푸려지며 분노로 일그러지자 소희는 등에 매달고 있던 작의 장식, 도구함을 재빨리 풀어헤쳐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붉은색 가죽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려 어사를 향해 바쳤다. 이 장부는 저들이 가짜 관인을 찍어 수천 필의 나목사를 조은선에 실어 몰래 빼돌렸다는 모든 출항 기록이 낱낱이 적혀있는 결정적인 증좌이옵니다. 호위 군관 한 명이 다급하게 다가와 소녀의 손에서 장부를 빼앗아 들고는 가마 안의 어사에게 조심스럽게 건네 올렸다. 두꺼운 장부를 펼쳐 위조된 붉은 관인과 빼곡하게 적힌 밀반출 기록들을
매서운 눈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던 어사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리며 무서운 분노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일개 지방의 말단, 관리도 아닌 개성부 최고의 권력자가 이토록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왕실을 기만하고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의 국법을 수호하는 어사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끔찍한 반역이자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였다. 장부의 기록만으로는 교활한 개성, 유수의 두꺼운 목줄을 완벽하게 끊어낼 수 없사옵니다. 잿더미 속에서 찾아낸 불에 탄 옷가락지와 최고급 관솔 기름의 흔적, 그리고 아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시신검한 수첩이 여기 모두 모여 있사옵니다. 소인은 흙바닥에 아비의 은침과 핀셋, 그리고 검게 그을린 증거물들을 낱낱이 펼쳐 보이며 차가운 논리로 어사를 설득했다. 죽은 자의 흔적을 쫓아 억울함을 밝혀내는 오작인의 숭고한 정신과 11살 소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토록 치밀하고 완벽한 증거, 수집 능력의 어사는 깊은 감탄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 장부를 덮은 어사는 호랑이 같은 매서운 눈으로 호위무사들을 향해 칼을 뽑아들고 개성부를 향해 진격할 것을 천둥처럼 준엄하게 명령했다. 국법을 유린하고 죄 없는 백성을 잔인하게 불태워 죽인 짐승만도 못한 개성유수와 그 일당들을 당장 추포하여 이 자리에서 그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목을 모두 베어버릴 것이다. 행렬을 당장 개성부 관하로 돌려 저 오만한 역적들의 심장부에 무서운 철퇴를 내리쳐라. 어사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군관들이 일제히 함성을 내지르며 말머리를 맹렬하게 개성부 쪽으로 돌려 질주하기 시작했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벅찬 환호성을 터뜨렸다. 어사는 자신의 호위무사 중 가장 무예가 뛰어난 자에게 소녀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뒤따르게 하라는 특별한 어명을 내리며 따뜻한 눈빛을 건넸다. 소인은 군관이 이끄는 튼튼한 말 위에 올라타 다시 개성부 성곽을 향해 되돌아가며 품속에 낡은 자개장식 도구함을 가슴에 벅차게 끌어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무능하고 부패한 지방, 관아의 어두운 그림자를 뚫고 나와 조선 최고의 엄정한 심판자를 등에 업은 소녀의 서늘한 복수는 이제 막 화려한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다. 아비의 피눈물이 서린 억울한 원한이 마침내 통쾌하게 씻겨나갈 거대한 태풍이 시작된 것이다. 암행어사의 위풍당당한 행렬이 벼락처럼 개성부 관아로 들이닥치자 평화롭던 관아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마패를 지켜든 군관들의 서슬퍼런 호통 소리에 놀란 관노들과 아전들은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고, 낮잠을 즐기던 포졸들은 허둥지둥 무기를 챙기려다 서로 엉켜 넘어지기 일쑤였다. 역참에서부터 질풍노도처럼 달려온 어사는 지체 없이 관아의 중심인 동원, 대청마루로 성큼성큼 올라가 위험 있게 좌정했다. 소인은 호위무사의 보호를 받으며 어사또의 뒤편에 조용히 서서 짐승처럼 끌려나올 썩어빠진 권력자들의 추악한 몰골을 매서운 눈으로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한 비단, 관복을 반쯤 풀어헤친 개성, 유수가 사색이 된 얼굴로 군관들에게 양팔을 억센 힘으로 붙들린 채 동원 마당으로 거칠게 끌려 나왔다. 그의 뒤로는 며칠 전 선착장에서 보았던 흉터투성이, 포졸 우두머리와 탐욕스러운 상단 행수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짐승처럼 질어 나오고 있었다. 한양에서 내려온 갑작스러운 어사 출도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유수는 자신의 죄가 발각되었을 리 없다는 오만한 확신 속에서 억울하다며
핏대를 세우고 고래고래 악을 쓰며 격렬하게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다. 어사또, 영감, 일개 지방에 으뜸가는 목민관인 나를 이토록 짐승 취급하며 무례하게 끌어내다니.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시는 겐가. 개성유수가 오만방자한 태도로 항변하자 어사는 말없이 품속에서 붉은색 가죽 장부를 꺼내어 마당 한가운데로 매섭게 집어 던졌다. 땅바닥에 툭 떨어지며 활짝 펼쳐진 장부 위로 유수영감의 붉고 선명한 위조, 관인이 햇빛을 받아 끔찍하게 번뜩였다. 장부부를 확인한 유수와 상단 행수의 낯빛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렸지만 그들은 이내 교활한 눈빛을 교환하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 궁리를 시작했다. 아니, 저런 출처도 불분명한 더러운 장부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누군가 악의를 품고 내 관인을 정교하게 위조하여 모함을 꾸민 것이 명백하니 당장 저 빌어먹을 장부를 가져온 자의 목을 쳐야 마땅하오. 개성유수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에 상단 행수 역시 맞장구를 치며 자신들은 억울한 누명을 쓴 선량한 상인일 뿐이라고 땅바닥에 머리를 뒀으며 통곡하는 연기를 펼쳤다. 그들은 물증 하나만으로는 이 거대한 사건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권력자 특유의 교활한 허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어사가 분노로 미간을 찌푸리며 칼을 뽑으려는 찰나 어사의 뒤편에 조용히 서 있던 소희가 아비의 낡은 작에 장식 도구함을 품에 안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어사또 영감. 저 짐승만도 못한 자들의 썩어 빠진 혀를 완벽하게 잘라버릴 결정적인 증좌가 아직 소녀의 손안에 남아 있사옵니다. 가녀린 소녀의 서늘하고 낭낭한 목소리가 동원 마당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개성유수와 상단 행수의 시선이 일제히 소희에게 꽂혔다. 그들은 지난밤 불타 죽었어야 할 오작인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소희는 동원 앞들의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개하면서 검게 타버린 나무 토막 하나와 반쯤 깨어진 영롱한 옷가락지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어사 앞에 바쳤다. 이 나무 토막은 며칠 전 아비를 집어삼켰던 염색장, 화재 현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소녀가 직접 찾아낸 것이옵니다. 냄새를 맡아 보시옵소서. 이것은 일개 염색장에서 쓰는 싸구려 들기름이 아니라 오직 최고급 양반가에서만 쓰는 비싼 관솔 기름이옵니다. 소녀의 명쾌한 설명에 어사가 직접 나무 토막의 냄새를 맡고 고개를 끄덕이자 유수의 얼굴은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져만 갔다.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적으로 허구로 창작된 작품이며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쪽짜리 옷가락지는 불길 속에서 아비의 시신과 함께 녹아내려 있던 끔찍한 증좌이옵니다. 유수 영감의 굵은 손가락에 평소 즐겨 끼고 다니시던 화려한 옷가락지가 어찌하여 천민들의 염색장 가마터 안에서 타버린 채 발견된 것인지 명백히 해명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소희의 날카로운 지적에 군관들이 강제로 유수의 소시의 손을 펼쳐 확인하자 과연 그의 오른손 검지에는 가락지를 끼었던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뿐 옷가락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교활한 권력자의 방엄하게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소희는 마지막으로 아비의 비단 주머니에서 진상품, 나목사가 묻은 붉은 흙과 수십 필의 파란 비단 조각들을 꺼내어 동원 마당에 흩뿌리듯 화려하게 펼쳐 보였다. 저 썩어 빠진 짐승들은 황금보다 귀하다는 나목사를
헐값의 염색장으로 몰래 빼돌려 비단을 염색한 뒤 배에 실어 팔아넘겨 싸웁니다. 강기팸에 묻어둔 이 흙과 상단, 행수의 괴짝 틈새에서 소녀가 직접 목격한 이 영롱한 푸른 빛이 바로 그들이 국법을 유린하고 왕실을 철저하게 능멸한 가장 명백하고 끔찍한 물증이옵니다. 소녀의 눈빛은 칼날보다 매서웠다. 모든 정황과 완벽한 물증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유수와 일당들의 목을 사방에서 촘촘하게 조여오자 그들의 얼굴에서는 마침내 뻔뻔한 오만함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만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평생을 오작인으로 살아온 아비가 남긴 차가운 이성과 과학적인 증거 수집의 위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지방관의 오만한 방어막을 아주 산산조각으로 완벽하게 부수어 버린 것이다. 상단 행수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땅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포졸 우두머리는 이미 혼이 나간 듯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다. 어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매서운 눈보라처럼 차갑고 준엄한 목소리로 개성 유수를 향해 마지막 심판의 철퇴를 자비 없이 내리쳤다. 내 놈이 혀를 아무리 놀려보아도 여기 죽은 자의 흔적과 불에 탄 잿더미가 토해내는 명백하고 서늘한 진실 앞에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것이다. 당장 저 금수만도 못한 놈들의 입을 틀어막고 형틀에 묶어 국문장을 열 준비를 하라. 어사의 불호령과 함께 억센 호위 무사들이 달려들어 유수와 일당들을 거칠게 짓누르자 동원 마당에는 권력자들의 비참하고 끔찍한 비명만이 처절하게 메아리쳤다. 개성부의 가장 높은 단상에서 백성들을 개돼지처럼 짓밟으며 군림했던 거대한 괴물이 11살 천민, 고아 소녀의 작고 여린 두 손에 쥐어진 은침과 잿가루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처참하게 몰락하는 통쾌한 순간이었다. 관아 밖에서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백성은 마침내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리며 천둥 같은 환호성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거대한 권력의 폭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끝내 진실을 파헤친 오작인의 딸은 이제 한낱 가엾은 고아 소녀가 아니라 백성들의 억울함을 달래주는 위대한 영웅이었다. 소인은 환호하는 백성들과 포박되어 끌려가는 원수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며 품속에 안고 있던 낡은 자개 장식, 도구함을 다시 한번 벅찬 가슴으로 깊게 어루만졌다. 아비의 참혹한 죽음이 남긴 피 끓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마침내 서늘하고 통쾌한 정의의 칼날이 되어 악인들의 더러운 심장을 완벽하게 도려낸 것이다. 소녀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르며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과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이 승리했다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환희의 눈물이었다. 동원 마당에 꿇어앉은 개성, 유수와 그 일당들을 향한 어사또의 서슬퍼런 북무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쉴 새 없이 매섭게 이어졌다. 붉게 달아오른 인두와 무시무시한 곤장이 형틀 주변에 널브러져 있었고 죄인들의 비명은 끊임없이 관아의 높은 담장을 넘어 개성부 전체로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끝까지 발뺌하며 교활한 변명으로 일관하던 유수 영감도 속속들이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들과 상단 행수의 비겁한 배신 앞에서는 결국 도끼 품은 눈을 떨구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권력의 철옹성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래, 내가 그 천한 오작인 놈을 죽였다. 한낱 버러지 같은 백성놈이 감히 양반들의 은밀하고 위대한 거래를 엿보았으니
당연히 치러야 할 죗값이 아니더냐. 고문을 견디다 못한 개성유수는 마침내 실성한 듯 끔찍한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모든 잔혹한 범행을 낱낱이 자백하기 시작했다. 왕실에 바칠 진상품을 몰래 빼돌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 했던 탐욕의 끝은 결국 참혹한 화재를 위장한 끔찍한 연쇄살인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토록 고귀한 척하던 양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변명은 시궁창의 오물보다도 훨씬 더 역겹고 추악했다. 어사는 분노로 붉게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탁자를 거칠게 내리치며 유수를 향해 벼락 같은 불호령을 내렸다. 내 놈이 정녕 사람이더냐.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자를 불태워 죽이고 그 어린 여식의 목숨마저 거두려 한 내 놈은 짐승의 탈을 쓴 악마일 뿐이다. 어사의 호통에 마당을 둘러싼 군관들과 백성들 역시 분노의 함성을 터뜨리며 죄인들을 향해 거친 욕설과 함께 돌멩이를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백성들의 거대한 한이 활화산처럼 폭발하며 썩어빠진 지방관아의 앞마당을 통쾌하고 거세게 뒤흔들고 있었다. 개성 유수와 상단, 행수,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포졸들은 모두 차명에 처하여 그 추악한 목을 성문에 높이 매달아 천하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어사의 단호하고 준엄한 판결이 내려지자 죄인들은 그제야 자신들에게 닥친 죽음의 공포를 실감한 듯 땅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살려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들의 끔찍한 죄악은 어떤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는 최악의 대역죄였다. 군관들은 밧줄로 꽁꽁 묶인 죄인들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끌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형장으로 짐승 끌듯 무자비하게 질질 끌고 나갔다. 형장이 피비린내, 나는 비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동안 어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동원마당 한가운데에 의연하게 서 있는 가녀린 소녀를 향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겼다. 숯검정이 묻은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소녀의 맑고 서늘한 두 눈동자만큼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처럼 티 없이 투명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사는 일개 11살짜리 천민 고아가 조선 팔도를 쥐락펴락하던 늙고 교활한 권력자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슴 벅찬 기적처럼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네가 보여준 그 날카롭고 서늘한 은침의 쓰임새와 불에 탄 잿더미 속에서 진실의 냄새를 읽어내는 그 경이로운 솜씨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냐. 어사의 낮고 다정한 물음에 소희는 품속에 꼭 안고 있던 낡고 검게 그을린 자개 장식, 도구함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쳐들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젊은 암행어사와 가장 천대받는 밑바닥 신분의 오작인 여식이 서로를 마주보는 이 기묘하고도 숭고한 순간에 관아 앞마당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소희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동원을 가득 채운 침묵을 단호하게 깨뜨렸다. 소녀에게 죽은 자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이곳 개성부의 늙고 천한 오락인이었던 소녀의 아비이옵니다. 아버지는 비록 그를 알지 못하는 천민이었으나 그 어떤 고관대작들보다도 진실의 무거움을 깊이 아셨고 거짓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정으로 훌륭한 분이셨사옵니다. 아비를 향한 짙은 그리움과 자랑스러움이 뚝뚝 묻어나는 소녀의 당찬 대답에 구경하던 백성들은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비는 재계 권력자의 화려한 비단옷이나 위협적인 칼날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늘 가르치셨사옵니다.
진실은 사람의 간사한 입이 아니라 굳어버린 시신의 핏자국에 타버린 재의 냄새에 그리고 말없는 흙의 빛깔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하셨지요. 소희의 말이 끝날 때마다 자기야 안에 든 은침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맑은 쇳소리가 마치 아비의 억울한 혼령이 대답이라도 하듯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문장이나 법전보다도 훨씬 더 묵직하고 거대한 울림으로 동원 마당에 있는 모든 이의 가슴을 때렸다. 어사는 소녀의 뼈 있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권력과 신분에 얽매여 백성의 억울함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조정의 무능함을 부끄럽게 반성했다. 내 아비는 비록 천민의 신분으로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가 남긴 숭고한 정신과 서늘한 가르침은 너라는 훌륭하고 위대한 딸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정의로 완벽하게 부활하였다. 너야말로 조선 팔도 그 어떤 학식 높은 선비보다도 진실의 무게를 제대로 아는 진정한 용기 있는 자로다. 어사의 칭찬에 소녀는 가볍게 목례를 올렸다. 여봐라. 억울하게 죽은 개성부 오작인의 명예를 즉각 회복하고 그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진실의 공로를 기려 관아 차원에서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도록 하라. 어사의 따뜻하고도 파격적인 어명이 내려지자 소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통곡하기 시작했다. 불타버린 초가집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억눌러왔던 두려움과 아비를 잃은 뼈저린 상실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소녀의 서럽고도 홀가분한 울음소리가 겨울 하늘 위로 흩어지며 개성부에 드리웠던 기나긴 어둠의 장막을 마침내 걷어내고 있었다. 울음을 그친 소희에게 어사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한양으로 올라가 함께 조정의 일을 돕거나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큰 재물을 상으로 내리겠다고 부드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소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단호하게 가로저으며 흙 묻은 낡은 자개 장식 도구함을 가슴에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어사또 영감에 넘치는 은혜는 백골이 난망이오나 소녀는 재물도 벼슬도 원치 않사옵니다. 그저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차가운 은침을 들고 세상에 억울하고 힘없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감춰진 목소리가 되어주는 진정한 오작인으로 살아가고 싶사옵니다. 권력의 달콤한 유혹조차 거부하고 스스로 고독한 흙구덩이의 삶을 선택한 어린 소녀의 거룩하고도 단단한 의지에 어사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존경의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억울한 자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소녀의 맹세는 개성부 관할을 넘어 온 조선의 하늘 아래 굳건하게 새겨졌다. 핏빛으로 얼룩졌던 남옥사의 비극과 끔찍한 염색장의 화만은 끝내 한 어린 오작인의 손에 의해 가장 통쾌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이다. 이제 소희의 앞에는 슬픔을 넘어선 위대하고도 눈부신 새로운 공정의 여정이 찬란하게 펼쳐질 준비를 모두 마쳤다. 개성부 성문 앞에는 며칠 전 처형당한 유수, 영감과 탐욕스러운 상단, 행수 일당의 효수된 머리통들이 흉측하게 내걸려 오가는 백성들에게 서늘한 경각심을 주고 있었다.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하늘을 무서워할 줄 모르던 오만한 자들의 비참한 말로는 한낱 까마귀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길을 지나는 수많은 백성은 그들의 잘린 목을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지난날 겪었던 억울함과 깊은 한을 속 시원하게 토해내고 있었다. 썩어빠진 권력의 지독한 악취가 마침내 개성부의 맑은 겨울바람에 의해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어사또의 특별한 배려와 백성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소희. 아비의 장례식은 일개 오작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퍽 성대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잿더미 속에서 수습된 아비의 남은 유골은 질 좋은 명주실로 짠 깨끗한 수위에 고이 쌓여 개성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산기야에 평안하게 묻힐 수 있었다. 장례 행렬을 뒤따르던 수많은 백성은 이름 없는 천민 오작이니 목숨을 바쳐 지켜낸 위대하고도 숭고한 진실의 무게를 깊이 기리며 진심 어린 눈물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다. 모든 장례 절차와 소란스러운 일들이 끝난 뒤 소희는 아비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염색장 뒤편에 굽이진 강기름을 홀로 조용히 다시 찾아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을 에이는 듯 차갑고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 강바람은 어느새 그 기세를 한풀 꺾고 조금은 부드러운 숨결로 소녀의 뺨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검푸르게 흐르는 강물 위로는 화재에 끔찍했던 잔해들도 눈부시게 영롱했던 진상품, 나목사의 핏빛, 얼룩들도 이미 멀리 바다를 향해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다. 그저 무심하고도 영원한 자연의 흐름만이 이곳에 남아 조용히 일렁일 뿐이었다. 소희는 차가운 강물 속에 낡은 집신을 신은 두 발을 가만히 담그고 서서 아비의 무덤에 올리고 남은 맑은 청주 한 잔을 강물을 향해 아주 천천히 흩뿌렸다. 맑은 술방울이 수면 위로 떨어져 투명한 파문을 일으키자 소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짐승 같은 거대한 분노와 핏빛 복수심도 강물과 함께 서서히 녹아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끔찍한 불지옥 속으로 밀어넣었던 원수들을 향한 그 지독했던 한은 이제 완벽하게 풀렸고 소녀의 두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도 비로소 가벼워졌다. 등 뒤에 야무지게 메어둔 낡은 자개, 장식 도구함에서 또 한 번 은침들이 부딪히는 맑은 쇳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려 퍼지자 소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는 이제 이승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훌훌 털어버리고 차가운 흙바닥이 아닌 저 높고 맑은 하늘 위에서 평안하게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 분명했다. 소희는 강물에 젖은 치맛자락을 대충 짜내어 단단하게 여미고는 개성부에서의 모든 아픈 기억과 슬픔을 이 차가운 강물 속에 영원히 묻어두기로 굳게 다짐하며 천천히 나루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낡은 나루터에는 개성부를 떠나 한양으로 향하는 첫 조은선이 커다란 돛을 펄럭이며 출항할 준비를 아주 분주하게 서두르고 있었다. 선착장 주변에는 며칠 전 아비의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장부를 빼돌려 주었던 약방 심부름꾼 소년 윤호가 눈가가 붉게 달아오른 채 소희를 애타게 기다리고 서 있었다. 윤호는 자신의 작은 보찜 속에서 정성껏 말린 귀한 인삼 뿌리와 며칠 동안 먹을 마른 주먹밥을 꺼내어 떠나는 소녀의 따뜻한 두 손에 말없이 꼭 쥐어주었다. 부디 몸조심하여 한양으로 무사히 잘 가거라. 네가 이 썩어 빠진 세상에 흩뿌린 그 용기 있는 진실의 씨앗은 우리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깊이 남을 것이다. 윤호의 따뜻하고도 진심 어린 작별 인사에 소희는 밝고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소년의 거친 손을 잠시 따뜻하게 맞잡았다. 비록 한낱 천민에 불과한 앙상하고 보잘것없는 두 아이였지만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낸 거대한 기적은 분명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한 송이 굳건한 매화꽃보다도 훨씬 더 향기롭고 숭고한 것이었다. 소희는 등 뒤에 자개함을
한 번 더 단단하게 고쳐 매고 좋은 선으로 이어지는 좁고 흔들리는 널빤지 위로 거침없고 단호한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디뎠다. 배 위로 올라서자마자 뱃사공의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굵은 밧줄이 풀리며 좋은 선이 서서히 탐에서 떨어져 나와 깊은 강물 중심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가기 시작했다. 선창에 기대어 점점 멀어지는 개성부의 흐릿한 성곽과 작아지는 윤호의 모습을 바라보던 소녀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서늘하고도 굳센 결의가 태양처럼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뱃머리를 때리는 거친 물결. 소리를 들으며 소희는 등 뒤에 도구함을 조심스럽게 풀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검게 그을린 자개 표면을 정성껏 어루만졌다. 이 상자는 단순한 오작인의 도구함이 아니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예리하고 서늘한 정의의 검이었다. 소녀는 아비가 물려준 이 차가운 은침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지니고 있는지 지난 며칠간의 끔찍했던 피의 사투를 통해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 이 검의 주인은 소녀였다. 어사또가 제안했던 편안하고 부유한 삶의 유혹을 미련 없이 버린 것은 결코 철없는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오만함 때문이 절대 아니었다. 따뜻하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안락한 기와집에 앉아 조정의 기록만 뒤적이는 삶으로는 정작 어둡고 차가운 뒷골목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힘없는 백성들의 핏빛 절규를 결코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소희는 스스로 그 험난하고 차가운 진흙길을 기꺼이 맨발로 걸어가며 아비의 못다한 숭고한 사명을 온전히 자신의 운명으로 무겁게 짊어지기로 그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결심한 것이다. 한양으로 향하는 이 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닿게 되면 11살의 어린 오작인 소희가 맞닥뜨려야 할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비의 목숨과 맞바꾼 뜨거운 진실의 위력과 그 거룩한 가르침을 가슴속에 완벽하게 품고 있는 이상 그녀의 서늘하고 맑은 은침은 세상의 그 어떤 교활한 거짓말조차도 단번에 예리하게 꿰뚫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굽이치는 거친 강물 위로 붉고 눈부신 아침 해가 장엄하게 떠오르며 소녀의 험난한 앞길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 억울하게 입을 다문 망자들의 차가운 혼령들이여 부디 저의 뾰족하고 서늘한 은침 끝으로 조용히 다가와 숨겨진 그 진실의 목소리를 마음껏 들려주시옵소서. 좋은 선 가판 위에 홀로 우뚝 선 가녀린 소녀의 낭낭하고 단호한 혼잣말이 차가운 겨울 강바람을 타고 한양의 높은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올랐다. 피와 재로 얼룩졌던 끔찍한 한 해 여정은 강물 속으로 영원히 흘러가 버렸지만 진실을 향해 꺾이지 않는 새로운 공정의 역사는 이 위대한 천민 소녀의 작은 발걸음과 함께 이제 막 찬란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